기자님,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거라는 예고가 많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금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비트코인에 이제 슬슬 다시 훈풍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심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요즘 또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었죠.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금융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그러면 이거 실체도 없는 것이고 사기성 자산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도 이제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올해 그래서 비트코인이 드디어 제도권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이게 현행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ETF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막아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ETF 상장 이후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 그리고 또 이게 왜 한국에서는 금지가 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까지 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의 윤석빈 특임 교수, 그리고 매일경제의 김용영 코인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올라왔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비트코인 현물을 담은 ETF가 미국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들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전통적인 방법은 흔히 말하는 중앙거래소, 비트 비싸면서 거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채굴이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어렵죠. 해외에서 거래소 가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에 있었는데 ETF 약자가 이스턴 트렌드 펀드죠. 마치 주식처럼 삼성전자 주식 거래하듯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사려면 관련 거래소에서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식처럼 똑같이 앱에서 거래할 수 있으면 이거는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이거 제도권으로 이제 인정받은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도 형성됐을 것 같은데요. 기자님, 실제 네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가 출시되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신청된 게 2013년이었어요. 작년 6월에 블랙록이 이제 ETF를 이제 신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면은 이게 10년 전부터 처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나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너무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적으로 기관이나 법인이 너무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시장의 반응도 당연히 좋았고 또 투자 성과도 좋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조금 이제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래요? 예, 미국 시간으로 10일, 한국 시간으로 11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예전 투자자분들이 ETF를 통해서 매매 차익을 거두려고 하는 수요가 예상보다 꽤 크게 나왔었어요. 예. 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거래량이 100억 달러를 넘었었어요. 12조, 13조 정도 되는 건데, 순유출과 순유입을 따져봤었을 때 순유입이 있긴 있었었는데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특히 그 비트코인 신탁 펀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GBTC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 신탁 펀드가 ETF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펀드 판매보다는 ETF 판매가 훨씬 쉽지라고 해서 파는 물량이 꽤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ETF가 초기에 이제 예상했던 시장 확대에 따른 수익률이 꽤 높을 거라는 예상보다는 조금 다르게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긴 합니다. 약간 기초자산에 해당되는 비트코인 시세는 오히려 크게 안 올랐다는 말씀 주신 거고, 네. ETF 상품에서도 똑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똑같은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기다리던 재료가 나오면 매도를 하는 그런 행태가 비트코인 ETF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비트코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네. 탈중앙화. ETF 투자 안 해. 우리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원래 하던 대로 투자할 거야. 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꽤 많으십니다. 비트코인이 등장했던 취지에 좀 안 맞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따져보실 거는 딱 하나를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 차이입니다. 거래 수수료 차이죠.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운용 수수료가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게 0.2%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같은 경우는 약 0.05%의 이제 매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네요. 차이 많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셔서 예. 선택을 하시는 게 만약 ETF 매매가 가능하다면 이런 게 아마 가장 실제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특히 업계 분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얘기를 들으시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많이 오가요? 본질적인 부분은 저도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 금융이 연결 융합되는 시대가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작점이 ETF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런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상품들을 우리가 투기성 높은 위험자산이라고만 치부를 했었는데 이제 투기성, 위험성은 조금 더 희석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코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 내재가치 측정이 어렵거든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들 연구를 하시는데 주식처럼 명확한 방법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재가치에 따른 투자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묻지마 투자, 그게 투기인 거죠. 그래서 투기성 자산이 되는 건데 이 속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류 금융권, 전통적인 금융권이 이 상품을 가지고 ETF를 내놨다는 거는 투기성 자산이라 하더라도 신용은 우리가 보증해 줄게. 이 ETF가 분실되거나 소실되거나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피해는 좀 보장해 주겠다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자산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도 비슷하세요? 전체적인 맥은 비슷하고요.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다 필수적으로 모든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예. 시장을 다 읽고 있었던 거고요. 물론 SEC와 이런 약간 대립각도 사실 약간 내부적으로 많이 다 준비돼 있지 않았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금융기관에서도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흐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관점을 달리하면 요즘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호재성 뉴스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루머만 있어도 진짜 폭등을 했고 악재에 해당되는 게 있어도 또 폭락을 하거나 이런 변동성이 정말 극단적으로 높았는데요. 최근에는 하방 경직성은 좀 생긴 것 같아요. 더안 아무리 떨어진다. 악재가 있어도 더 안 떨어지는 떨어진다. 선은 생긴 것 같고 그와 동시에 변동폭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본질적인 부분은 아마 기관 투자자 마켓으로는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시대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제 블록체인이 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요, 두 분의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없다? 이거 투자 매력 없는데요? 근데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 기관 투자 현재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마켓에서에 대한 좀 변화가 분명히 또 존재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 변화라는 게 좀 더 안정감 있는 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얘기가 있죠. 비트코인을 만약에 사서 땅에 묻어놨을 때 10년 후에 열어봤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네. 네. 10억이 됐거나 빵원이 됐거나.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 약간 이제 전체 자산의 1%밖에 안 되면 1%에서 분명히 늘어난다. 그러면 네. 교수님은 땅에 묻어두는 편. 그래서 제가 얼마 될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특임 교수이긴 합니다만 주로 기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 저는 기술 관점,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은 같이 연결이기 때문에 예.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시대에서는 예. 분명히 그 가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 관점에서 보자면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ETF가 등장해서 ETF의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 ETF는 장중에만 거래가 돼요. 지금 ETF가 실시간 정산이 안 돼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ETF의 추세를 보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실시간 예. 투자를 못 해요. 예. 그렇네요. 장중 거래량이 장외 거래량보다 규모가 커지면 장외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TF를 통한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은 하방 경직성 또는 상방 경직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도 ETF라는 제도권에 편입이 되면서 변동성이 줄어든다. 제도권으로서의 특징을 갖춰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에는 공감을 두 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접근성도 쉬워지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 금 ETF처럼 비트코인도 그런 수순을 밟게 될까요? 두 분? 시장이 커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게 시장의 팽창이 가격의 상승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어지느냐라는 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매 차익이라든지 뭐 아비트리지 거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시장의 팽창보다는 조금 못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얼핏 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또 다른 코인 ETF들도 진입을 하면은 네. 조금 더 가격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을 합법화해서 출시를 했는데 정작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하려고 했더니 금융당국에서 거래를 막아버렸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걸 막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규제가 필요하죠. 하지만 통찰력인 규제가 필요한데 너무 규제 중심으로 가 있지 않았나. 미리 좀 논의했거나 이런 새로운 시대에 좀 준비해야 되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과장을 좀 보태서 얘기를 한다면 예. 2018년도에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내 기업의 ICO를 금지를 시켰죠. 코인 발행을. 아예 금지를 시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말에 급등을 했다가 2018년도에 고꾸라졌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책적으로 ICO를 금지했더니 전 세계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라고 이거는 명기돼 있습니다. 하나의 네. 사례가 네. 됐군요. 그런 대표적인. 정도의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조금 과장을 보태면 이분도 살짝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 기반 ETF 시세가 주춤한 게 한국의 규제 탓도 조금은 있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조금 어느 정도가 금융당국자들 보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 작년에 한국에서의 코인 거래량이 전 세계 2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코인 시장에서는 아직도 한국의 비중이 엄청 커요. 그렇군요. 막대합니다. 예. 그런데 당시 ICO 금지에 대해서 지금 와서 이제 정책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말들이 네. 되게 많아요. 예, 예. 그거를 놔뒀으면은 얼마나 정말 많은 과잉이 있었었고 투기의 과열은 예상치 못한 손실,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이번 금지도 그런 차원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대로 계속 막는 게 좋을까요? 결코 능사는 아니죠. 예. 사실 이제 그 국가에서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금지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태국 등 몇몇 곳에서도 역시나 막았었고요. 비트코인이 과연 금융 시스템에서 인정하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난 나라들이 많아요. 네. 예. 미국에서는 역시나 그거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서 그 업계도 그렇지만 정책 당국에서도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업 전체의 육성을 위해서 조금 더 서둘러 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해외에서는 어떻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우리 금융세계 연결할까 이런 기술적인 논의가 있어요. 예. 이런 산업에 있어서 STO, CBDC, ETF 이런 다 연결돼 있거든요. 사실은. 예. 사실은 이게 각자 녹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의견이기도 하고 해외는 이렇게 많이 보고 있다. 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게 아직까지는 제약이 많습니다만 슬슬 아주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의 발언들이 수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이제 어느 정도 가치도 있고 안전성까지 있는지 시험해 볼 때가 됐다라는 발언들을 했고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에서 이런 코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공약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안착될 시기가 멀지 않을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CBDC, NFT, ETF 이런 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 경제 오는 건 못 막어. 사실 그것들은 아마 뭐 총재님이나 아마 대통령실도 그건 인지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막을 수 있는 파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번 뉴스 때문에 오히려 잘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요. 우리나라의 현물 ETF,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미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캐나다나 독일에서 비트코인 ETF를 상장을 시켰는데 네. 한국 금융회사가 중개를 해서 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로 비트코인 ETF 투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선물 비트코인 ETF는 하게 했잖아요.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둘러싼 금융 당국의 고민은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투자자 보호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규제 공백
내지는 규제 준수 이거인 건데 규제 공백과 규제 준수는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자산이냐라는 거에 대한 정책 판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당국에서 이제 열심히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 사실 가장 큰 우려는 투자자 보호 같습니다. 이 코인 광풍이라든지 이런 과열이 너무 나와서 네. 투자자들이 의도치 않은 손실을 보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건데 7월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돼요. 네. 그렇다면 투자자 보호가 조금 더 갖춰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생겼다고 이게 바로 허용해 줄까? 이런 의구심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싸움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금지가 된 것도 그 자본시장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법조계 일부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쪽을 다 따져보고 또 분위기가 어떤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결정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7월이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가장 궁금한 중요합니다. 내용이죠. 자, 비트코인 ETF를 떠나서 먼저 올해 비트코인 두 분 우리나라 최고 고수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격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비트코인 1억 언제 가냐고요. 그래서 교수님부터. 교수님 업앤다운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ETF하고 반감기, 뭐 지난 10년 역사에서 반감기 이후에 6개월, 1년 사이에 그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 오.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예.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반감기 이후 약 1년 정도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던 거는 이 교수님 말씀처럼 데이터로 분명히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 데이터 뒤를 이제 살펴보면 그렇게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상당히 큰 이유는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서예요. 공급이 줄어서인 거고 이 전까지 반감기에서는 비트코인 공급자들의 이 영향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시장도 그렇게 폭이 넓지 않고 진입 장벽도 높다 보니까 시장 안에 있는 이 플레이어라고 할까요? 시장 안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작다 보니까 이 공급하는 사람들의 우선이 높았었는데 하지만 ETF가 되면서 수요층이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됐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예전의 시장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여지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 반감기 이후에 끌어올렸던 공급자들의 파워가 약해졌다라고 네. 본다라고 하면 예. 조금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는 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이제 공급이 아닌 수요가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수요층이 이만큼 확대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것이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확인해야 될 데이터도 좀 다르게 되는 거죠. 네. 비트코인 ETF의 거래량 또는 여기 어떤 기관이 투자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체크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말씀 들을 때 과거의 반감기 때 가격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은 공급자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공급자가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반감기가 되면은 공급이 줄어드니까. 아, 그래서요? 네, 그렇습니다. 반감기가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코인의 네. 개수가 반 개씩 줄어들게 하는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계속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왜 그럼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비트코인 창시자죠.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불행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런. 꼭 물어보고 싶어요. 다음 편에 저희가 모셔볼까요? 아니 뭐 저희가 직접 또 토크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네. 이 비트코인이 이제 2008년 말에 이제 논문이 나왔고 2009년에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 이 당시가 금융위기 때였었어요. 금융의 시스템 위기가 왔었었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달러를 찍어서 이들을 구제해주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었고 거기에 대한 반발도 많았었는데 그 반발에 이제 굉장히 동의한 사람이 바로 이 사토시 나카모토였었고요. 이렇게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총량을 정해놓겠다. 이런 의도로 만들었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더 희석되고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장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또 한 가지 비트코인 시세가 하방이 경직되게 막혀져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많이 꼽히는 게 누군가가 이건 채굴을 했는데 그게 한 번도 매매가 안 되거나 유통량에서 빠진 매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매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교수님? 비트맥스 분들은 사실 네. 그것들을 이제 자산 가치 아니면 그 미래에 대한 걸로 키핑하는 거죠. 그걸 거래를 하는 거가 나와야 되는데 예. 가격이 올 게 뻔한데 아. 그걸 팔 사람은 없는 거죠. 정작 이 시스템을 만든 사토시가 채굴한 것도 지금 한 번도 매물 안 나왔잖아요. 그것도 같은 의도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좀 저도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네. 나중에 한번 모시면 저도 같이 빨리 좀 모셔야 아, 되는데. 그럼 지금 뭐 어려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으니까 한마디로 예. 가치가 있을 거니까 안 팔고 묻어둔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다. 가격 더 안 떨어진다라는 말 교수님 하신 거잖아요. 아니 우리 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예. 저는 어떤 의구심을 요즘 가지고 있냐면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약간 불법적인 비즈니스에 많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량이 묶인 게 있지 않을까. 아, 워낙 묶임도. 음성적인 곳에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20% 정도가 지금 그렇게 묶여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20%. 경우는 상당히 큰 맞네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그 불안 요소로 보는 분들도 꽤 많아요. 어. 비트코인 ETF 시장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관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JP모건입니다. 네. JP모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한 번도 내다 판지 않았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나와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팔아버리면 이 ETF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게 가격 조작이고 시장 조작이 아니고 무엇이냐. 네. 그런데 어떻게 ETF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비트코인 ETF 시장의 좀 안정성을 위해서는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게 합니다. 제가 이해한 거랑 달랐군요. 저는 공급 물량이 상당히 제한되고 묶여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 공급이 더 안 되면 가격은 일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장에선 그게 한꺼번에 풀렸을 때 생기는 리스크도 고려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 전반적인 시장이요.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못 올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또 다른 자산에 관심을 갖게 돼서 그래서 비트코인도 앞으로 좀 좋을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호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반감기 있죠? 제도권이 들어갔죠? 금리 인하기 역시도 비트코인 투자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자산에서 이제 좀 거칠게 분할해서 살펴보면 부동산 안 오르지 않습니까? 네. 주식, 코스피 안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오르는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많은 거는 사실 이것 때문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ETF를 통한 일정 부분의 신용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반감기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도 존재하고 더군다나 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보여주는 미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 사용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투자에 대한 위험성과 그러게요. 안정성이라는 게 아직은 보장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과거 이제 비트코인이 광풍이 불어서 우리나라 시세로 8천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차트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수단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구간대의 차트를 보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을 때마다 비트코인 시세가 많이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의 추세를 보면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시세는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까지 떨어졌던 적도 많아요. 그러니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 이게 과연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예.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대체 투자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데 기존 금융 시스템과 약간 동조화되는 그런 약간 과도기적인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교수님 본인이 저를 제일 헷갈리게 하셨어요. 저는 네. 두 분께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의구심이 있으실 법한 것들을 쭉 여쭤봤는데 교수님이시니까 경제학 교수님이시니까 듣고 보니까 어때요? 결론 어떻게 나셨어요? 저는 이게 진짜 이번에는 변혁기라고 해야 될까요? 변화가 크게 있을 텀인 것 같아요. 아까 반감기라는 호재도 분명 호재이긴 하지만 변화 요인도 많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런 변화가 무조건 악재도 아닌 게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실생활에 사용하는 소비자도 생겼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걸 접목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론은 모르겠다. 아, 이래서 자 교수님 차라는 겁니까 말라는 아는 겁니까? 만큼 보이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자 역시 우리가 믿을 건 기자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얼마까지 간다? 독자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게 또 저희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오. 단 지키셔야 할 게 몇 개 있어요. 뭐예요? 예.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가상자산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했었던 고변동성. 변동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24시간 7일 내내 거래가 된다라는 고변동성이 하나가 있고요. 고변동성을 제외하는 거는 이게 좀 뭐 분할매매입니다. 조금씩 매월 얼마씩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아주 필수이고요. 두 번째 이제 상대방의 신용, 쉽게 말해서 내가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 회사가 망해버리면 비트코인 못 받는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신용 리스크를 가장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게 ETF죠. ETF죠. 그래서 예. 저는 조금씩 분할해서 사시되 ETF가 나왔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ETF 상품이 나오면 좀 관심을 가져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의 윤석빈 특임 교수님, 매일경제의 김용영 코인 전문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